안녕하세요. 82세 김영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가르쳤던 중학교를 떠난 지도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먼 추억이 되었네요. 5년 전 제 인생의 반려자였던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우리가 함께 가꾸던 정원과 작은 텃밭을 돌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보이는 우리 정원의 풍경은 제게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토마토와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죠. 하지만 6개월 전 작은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정원에서 일하다 넘어진 것뿐인데 그것이 제 자유의 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해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요양원 가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겠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는지 모릅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제 집, 제 손으로 가꾼 정원,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니요. 결국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동의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 정원의 모든 식물에 물을 주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듯 각각의 잎을 쓰다듬었죠. 오랜 이웃들과 마지막 차 한 잔을 나누며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비로소 실감났습니다. 영수씨, 곧 또 만나요. 요양원에서도 잘 지내요. 이웃들의 따뜻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곳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책과 소품들, 아내가 남긴 물건들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기증하고 일부는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80여 년의 인생이 이렇게 작은 가방 하나로 축소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인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제 자유의 마지막 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이곳이 얼마나 제 집과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지만 첫 발을 들이는 순간 병원 같은 소독약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제 남은 인생이 병실에서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환영합니다. 저의 행복한 노후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친절하게 시설을 안내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규칙적이고 딱딱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것이 저희 시설의 일과표입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건강 체크, 12시 점심 식사. 직원이 건넨 종이를 받아들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하루가 시간 단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목욕 시간, 취침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생 제 방식대로 살아온 저에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감옥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 방으로 안내받았을 때 처음에는 생각보다 넓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착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침대, 작은 책상, 옷장,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베란다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소중한 물건들을 꺼내 놓으려 했지만 개인 물건을 놓을 공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르신, 개인 물품은 이 선반에만 놓으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너무 많은 물건을 두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과 평생 읽어온 책 몇 권만 선반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상자에 담아 침대 밑에 넣어야 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발소리, 무엇보다 집에서는 항상 열어두던 창문이 여기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조금만 열 수 있다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잠드는 것이 저의 오랜 습관이었는데 이제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그 밤 베개를 적시며 저는 제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정리되었고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저는 그저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각에 방송이 울렸습니다. 어르신들, 좋은 아침입니다. 기상시간입니다. 세면 후 8시까지 식당으로 모여주세요. 저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정원에서 아침 공기를 마시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자유는 없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활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일주일은 마치 한 세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생활은 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새벽 산책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고 밤늦게 책을 읽는 것도 다른 입소자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영수 어르신, 9시 소등 후에는 독서 등도 사용하지 마세요. 규칙이니까요. 저는 평생 독서광이었습니다. 밤 11시, 때로는 새벽 1시까지 책을 읽는 것이 제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소소한 즐거움마저 빼앗겼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외출을 원할 경우 하루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가족이 동반해야만 가능했죠. 마치 제가 어린아이나 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외출 신청하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 출장이라 못 모시겠네요. 다음 주에 해요. 민준이의 전화를 받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제 발걸음은 누군가의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집에 살 때는 언제든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 책방을 구경하거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요양원의 정원도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화단이 있었지만 그것은 오직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소자들이 직접 가꿀 수 없었고 전문 원예사들이 관리했습니다. 어르신, 화단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실 위험이 있어요. 제 손에 흙을 묻히고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키우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요양원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이런 상황에 적응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TV 앞에 모여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거나 간단한 공예 활동에 참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체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 나이에 이게 최선입니다. 적어도 따뜻한 방과 식사가 보장되잖아요. 박 선생님이라는 87세 노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단지 생존하기 위해 자유와 존엄을 포기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미리 정해진 메뉴가 배식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은 어르신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취향에 따라 김치찌개를 끓이거나 가끔은 라면으로 한 끼를 해결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작은 선택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작은 반항을 시작했습니다. 9시 소등 시간에 불을 끄고 이불 속에서 작은 손전등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유일한 자유의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직원들에게 들킬까 두려워 조심해야 했지만 그 작은 반항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 삶은 아직 내 것이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책을 읽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 끝이 아니라고.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요양원에 온 첫 한 달, 자녀들은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손자 지훈이와 함께, 지영이는 남편과 함께 방문했죠. 그들의 방문은 제 일주일 중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문의 횟수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는 지훈이 시험 때문에 못 가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아버지, 회사에서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전화로 안부 전할게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전화도 짧아지고 방문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대화 주제가 점점 없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에서 살 때는 제 정원 이야기, 최근에 읽은 책 이야기, 동네 소식 등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요양원에서의 단조로운 일상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항상 같은 질문, 형식적인 대화. 저도 그들에게 물어볼 것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자녀들의 생활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갔고 손자들의 이야기도 갈수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손자 지훈이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제 무릎에 앉아 책을 함께 읽고 정원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이제는 요양원에 오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냄새가 이상해요. 빨리 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손자에게는 불편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손자에게 재미있는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냄새나는 요양원에 사는 늙은이일 뿐이었죠. 명절이 다가왔을 때 저는 집에 갈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요양원에서 가족 모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좁은 면회실에서의 짧은 시간, 서둘러 먹는 명절 음식, 그리고 빨리 일어나는 가족들, 마치 의무감으로 수행하는 행사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교통체증이 심해질 거예요. 그렇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족들은 떠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에 살 때는 손자들이 하룻밤 자고 가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다른 노인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방문객이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은 전화 통화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몇 달 동안 가족의 방문이 없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요양원 로비에서 한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아, 엄마 보고 싶어. 언제 와? 아니야. 괜찮아. 너무 바쁘면 다음에 와도 돼. 엄마는 괜찮아. 전화를 끊은 후 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점점 저는 제가 사회에서 단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변화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기술들,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제게 외국어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드릴게요. 지훈이도 볼 수 있잖아요. 민준이의 제안은 친절했지만 작은 화면 속의 얼굴은 실제 만남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통화 중에도 그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고독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진정한 관계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에게 저는 수많은 노인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모르고 제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저는 종종 아내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라면 저를 이곳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끝까지 돌보기로 약속했었으니까요. 여보, 나 여기서 못 견디겠어. 집에 가고 싶어. 빈 방에 대고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요양원 생활 6개월째.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짧은 외출을 허락받아 저를 데리고 나갔을 때 저는 제 오래된 집으로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반대하는 아들을 설득해 결국 제 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좀 낡았네요. 관리가 안 되어서.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아름다웠습니다. 정원은 좀 엉망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심은 나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제 코를 맴돌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집, 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아, 나 여기서 살 거야.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불가능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은 생애를 요양원에서 보낼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위험을 감수하고 살겠다. 내가 죽기 전에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양원에서 만난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르신, 실제로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녀의 도움으로 저는 제가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 23회 방문 요양사가 집으로 와서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을 도와주고 필요할 때 병원 동행도 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을 대비한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노인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설치, 계단 대신 경사로 등이 필요해요. 다행히 제 연금과 저축으로 이런 개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 확고한 의지를 보고 돕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와서 집수리를 도왔고 지영이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응급호출 앱과 화상통화 사용법은 자녀들에게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라 저를 아는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옆집 정 선생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영수 씨,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또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해 주 1회 안부 확인과 말벗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제가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식사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노인 급식 서비스를 이용해 주 3회 도시락을 배달받고 나머지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간단히 해먹었습니다. 특히 제 텃밭에서 기른 신선한 채소로 만드는 샐러드는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아버지, 약은 제때 챙겨 드세요. 약통에 날짜별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민준이의 걱정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자유와 존엄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밤늦게까지 읽습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조차 제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노인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심각하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원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영수 어르신, 이번 주 건강 체크하러 왔습니다. 방문간호사를 맞이하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입니다. 도움은 받되 내 삶은 내가 주도하는 것. 자유롭게 살다가 언젠가 제 시간이 닿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특히 제 또래의 노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권리가 있고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의 끝은 우리가 포기할 때만 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